이란 핵시설 폭격이 세계를 뒤흔든 그날 밤 한 남자는 하와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븐 제라드였고 직함은 미 해군 군수지원 사령부 태평양 함대 정비 조정 책임관이었습니다. 태평양 위에 떠있는 미 해군 함정들이 제때 정비를 받고 제때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직책은 아니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도 아니었죠. 그러나 제라드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미사일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비 일정표가 시작한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진실인지는 그날 새벽 전화 한 통으로 증명됐습니다. 제라드, 지금 당장 사령부로 와. 중동이 터졌어. 그것이 그가 들은 첫 마디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옷을 주워 입고 차를 몰아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작전실에는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중동 지도가 가득 떠 있었고 장교들은 전화기를 붙잡은 채 고성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동시에 공습한 것이었습니다. 정밀 타격이었고 작전 자체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좁고 좁은 물길입니다. 그 길을 막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실시간으로 치솟기 시작했고 뉴욕 증시 선물은 개장도 하기 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세계는 단숨에 흔들렸습니다. 펜타곤은 즉각 대응을 발표했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대규모 해군 호위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가디언 타이드. 항공모함 전단 2개를 페르시아만에 집결시키고 군수 보급선과 지원함을 총동원해 유조선 호위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위성사진을 띄우며 미 해군의 압도적 전력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가 잠시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제라드는 그 발표를 보면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정비 일정표가 들려 있었거든요. 화면에 뜨는 함정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그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제라드, 가디언 타이드에 투입 가능한 지원함이 지금 몇 척이야? 제라드는 노트북을 열어 정비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펼쳤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수 지원선 12척 중 7척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빨간색은 정비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전 투입 불가라는 의미였습니다. 지원함 8척 중에서도 5척이 도크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즉시 투입 가능한 지원함이 6척입니다. 앤더슨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2개를 운용하려면 최소 10척 이상의 보급선과 지원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6척이었습니다. 축구로 치면 11명이 뛰어야 할 경기에 6명만 운동장에 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 제라드는 화면을 돌려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정비 중인 함정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이 지도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군수지원선 3척이 거제도에 있었고 지원함 2척이 울산에 있었습니다. 민간 보급선 4척은 부산에서 개조 공사 중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핵심 군수 자산 9척이 한반도 남쪽 해안에 줄지어 도크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세계에서 대형 군납급 선박을 제대로 정비하고 개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미국 본토는 솔직히 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30년 넘게 조선 산업에 투자를 안 했거든요. 건조 능력도 부족하고 정비 능력도 만성적으로 포화 상태였습니다. 군함 하나 수리하는데 2년에서 3년씩 밀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아주 조용히 한국 조선소들의 함정 정비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빠르고 정확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거제 조선소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수선 개조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노후화된 원양 군수 지원선을 통째로 뜯어내 최신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규모의 작업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한화오션밖에 없었습니다. 제라드는 그동안 그것을 그냥 효율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잘하니까 한국에 맡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전쟁이 터지자 그 효율적인 결정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작전실 한가운데 서서 장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라드 한화오션 측에 긴급 연락해 정비 일정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오늘 중으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제라드의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배들이 한국 조선소 도크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타이틀이 이토록 허무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그날 새벽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국에 직접 발을 딛고 나서야 찾아왔습니다. 중동이 불타기 시작하자 세상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사흘도 안 돼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교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뜻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해군 정찰함 2척을 보내면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항행의 자유는 원래 미국이 즐겨 쓰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을 러시아가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앤더슨 소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칼을 빌려서 우리 등에 대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금융시장은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배럴당 $40 이상 뛰었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시장의 공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로 막히면 석 달 안에 일본과 한국의 석유 비축분이 바닥납니다. 유럽은 더 빠릅니다. 이것은 주가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작동이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라드의 책상 위에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내려온 긴급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표지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라드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에 놀랐습니다. 핵심은 이랬습니다. 현재 한국 조선소에서 정비 중인 군수지원선과 보급함의 복귀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가디언 타이드 작전의 완전 전력 구축까지 최소 넉 달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넉 달은 너무 길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에너지 비축분이 그 전에 고갈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정비 일정을 앞당기지 못하면 작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문장을 제라드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공식 보고서가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시작할 능력은 있었지만 그 전쟁을 유지할 능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제라드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소장 옆 화상화면에는 국방부 조달 담당 차관보인 데이비드 카터가 앉아 있었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펜타곤에서 군수 조달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원래 표정 관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라드 책임관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현황을 정확히 브리핑해줘. 현재 한화오션에는 미 해군 군수지원선 3척이 대규모 개조 공사 중입니다. 이 중 한 척은 공정률 70%이고 나머지 2척은 50% 내외입니다. 최초 계획대로라면 첫 번째 선박 인도가 넉 달 뒤였고 나머지는 6달 뒤였습니다. 넉 달을 2달로 줄일 수 있나? 제라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조선소 정비라는 것은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개의 부품을 교체하고 용접하고 시스템을 통합하고 시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것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역량과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일정이 아닙니다. 카터 차관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를 했는데 제라드는 지금도 그 말이 이 전체 이야기의 본질을 꿰뚫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해군 작전 일정이 한국 민간 기업의 작업 스케줄에 걸려 있다는 소리야. 그랬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작전을 펼치느냐 못 펼치느냐가 거제도 어느 조선소의 도크 일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사령부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온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군사적 긴급 상황이니 미군 함정 정비 일정에 최우선 협조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압박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상황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한국 기업의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서 제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이라고 썼지만 사실상 부탁이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잔잔한 바다가 보이는 창이었는데 소장의 눈에는 바다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라드나 군생활 32년 했어. 걸프전도 겪었고 이라크전도 겪었어. 근데 미국 대통령이 외국 민간 기업한테 우리 배 좀 빨리 고쳐달라고 편지 쓰는 건 처음 봐. 제라드도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미 해군 역사상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한화오션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검토하겠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선주사 물량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일정 단축은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화상회의에서 그 회신을 읽더니 책상을 한번 탁 쳤습니다. 저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야. 이건 전쟁 상황이라고. 그때 작전실에 있던 태평양함대 군수참모 로버트 첸 대령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첸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양쪽 사정을 모두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화오션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조선소에 미국 해군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르웨이 해운사 물량도 있고 사우디 국영 해운사 물량도 있습니다. 우리 걸 앞당기면 다른 나라 물량이 밀리는 거예요. 그건 한화오션의 글로벌 신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순간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던 사실을 첸 대령이 툭 꺼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 해도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 미국은 여러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고객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고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은 단순한 수리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해운과 군사 물류의 핵심 인프라를 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제라드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천장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10척 가진 나라입니다. 핵잠수함을 70척 넘게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배들이 고장나면 고칠 곳이 없었습니다. 자국 안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반도체를 대만에 넘겨준 것처럼 조선을 한국에 넘겨준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넘겨준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한국 측 답변을 다시 읽어보니 그 정중함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거절하지도 즉시 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검토하겠다는 세 글자가 초강대국의 대통령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제라드는 한국행 비행기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정 단축을 협의하라고요. 짐을 싸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국 해군 장교가 한국 민간 기업에 가서 사실상 부탁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군복에 달린 성조기가 문득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기 전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미국 해군의 운명이 달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라드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출장은 단순한 정비 일정 조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거제도에 처음 발을 딛던 날을 제라드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인천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내린 뒤
차로 1시간 반을 더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남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물결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는데 그 풍경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이 평화로운 해안 어딘가에 미 해군의 심장이 놓여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한화오션거제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크 안에는 서류에서만 보던 함정들이 실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온 배들이 뱃속을 다 열어젖힌 채 기술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라드는 한화오션 방산사업부 해외정비사업 담당 이사 박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안경 너머로 눈빛이 아주 또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에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이사인데도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제라드 책임관님 일단 현장부터 보시죠. 제라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을 보러 온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워싱턴에서 보낸 공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화오션에 전달하는 문서였는데 내용이 꽤 강경했습니다. 군사 비상 상황에 따른 정비 우선권 요구.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도크에 있는 다른 나라 배들 다 빼고 미국 해군 함정을 먼저 작업해라. 워싱턴은 이것을 이례적 요청이라고 포장했지만 문서의 어투는 사실상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제라드는 이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 내심 불편했습니다. 외교관도 아닌 정비조정관이 이런 것을 들고 오다니요.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박정호 이사의 사무실에서 정식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제라드 혼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첸 대령이 동행했고 주한미군 군수협력실에서도 담당관 한 명이 나왔습니다. 맞은편에는 박정호 이사와 한화오션 법무팀장 그리고 현장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라드는 공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공문을 집어들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장까지 읽더니 천천히 공문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제라드 책임관님, 미국 측의 긴박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서 끊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 도크에는 미국 해군 물량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노르웨이 선주사, 사우디 국영 해운사, 그리스 해운그룹의 선박이 함께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선주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건 국제상거래 규범상 불가능합니다. 법무팀장이 바로 이어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열더니 각 선주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납기, 조항과 위약금 조항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라드는 옆에서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해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첸 대령이 제라드 옆에서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한화오션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은 논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상황이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이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용을 듣고 제라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비 일정 단축뿐만 아니라 한국 조선소의 핵심 기술 이전과 생산 라인 공개까지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밥 좀 빨리 차려달라고 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레시피까지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이었지만 제라드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앤더슨 소장과 화상 통화를 했을 때 소장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라드, 나도 안다. 이건 무리한 요구야. 하지만 백악관 지시야. 전달은 해야 해. 그래서 제라드는 다시 한화오션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이 2배로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협의를 위한 실무 프레임워크 초안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이번에는 공문을 읽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도크가 내려다 보이는 유리창 앞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책임관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미국이 F-35 전투기 엔진 설계도를 한국에 공개한 적 있나요? 제라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저희에게 기술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한 방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제라드를 현장으로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거절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기술을 공개할 수 없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라드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조선기술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도크 옆 기술동 3층에 시뮬레이션 센터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형 모니터 12대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30명 남짓한 엔지니어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바다 위에 LNG 운반선이 떠 있었는데 극한의 파도 환경에서 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저희의 슬로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입니다. LNG 운반선 내부의 액화 천연가스가 극한 파도에서 어떻게 출렁이는지, 그 충격이 선체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이 프로그램 하나에 20년치 데이터와 노하우가 들어 있습니다. 제라드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첸 대령이 작게 신음을 흘렸습니다. 첸은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의 최상위 레벨이에요. 미국에는 이 수준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미국에 없다고요. 제라드는 그 말을 듣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모니터 안에서 파도와 싸우고 있는 가상의 배가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20년 동안 바다 위에서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희 기술진을 업계에서는 한화특전사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니까요. 제라드는 그 별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전사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어느 조선소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라드는 거제도 숙소에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의 핵심은 용접 공예의 솜씨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계산과 시뮬레이션 역량입니다. 이것은 설계도를 복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제도의 밤바다 위로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 안에서 한화특전사들이 일하고 있겠구나. 미국의 배를 고치고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기술을 내놓으라니요. 제라드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건 조선소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산업 생태계 전체였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건 서한 한 장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요. 워싱턴에 보고서를 보낸 다음 날 한화오션 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의 기술 이전 요구가 거절당한 뒤라 양쪽 다 어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박정호 이사는 프로답게 정비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논의해줬습니다. 다만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주사 물량을 무시하고 미국 함정만 앞당기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런 와중에 워싱턴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화상회의를 선호하는 분이 음성통화를 했다는 건 이 이야기가 화면에 남기 싫은 종류라는 뜻이었습니다. 제라드 일본이 손을 들었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 해군 함정 정비를 자국 조선소에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과 방위성이 공동으로 제안서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이요. 일본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겠다고요. 솔직히 첫 반응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이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조선 산업의 역사도 깊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분산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펜타곤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카드가 나왔다며 일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계속 거절만 당하고 있으니 대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협상 카드가 됐습니다. 한국 측에 당신들 아니어도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첸 대령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첸 대령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라드, 일본 조선 산업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세계 3위권 아닌가요? 수치상으로는요. 그런데 수치 뒤에 있는 내용을 봐야 해요. 첸 대령이 핸드폰을 꺼내 자료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추이 그래프였는데 일본 곡선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을 추월했고 중국이 물량에서 치고 올라오는 동안에도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선종에서 독보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 사이에 중소형 벌크선 위주로 축소됐고 대형 조선소 여러 곳이 합병되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이 마지막으로 초대형 LNG 운반선을 단독 건조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제라드는 몰랐습니다. 찾아봐야 나올 정도로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일본 LNG선 수주는 대부분 한국 설계를 라이선스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펜타곤이 일본 제안을 본격 검토하면서 미 해군 함정 시스템 사령부에 기술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일본 조선소가 미 해군 군수지원 선급 대형 함정의 정비와 개조를 수행할 역량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워싱턴에서는 이미 일본 카드를 기정사실로 놓고 후속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합격 파티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담했습니다. 미 해군 기술 보고서는 일본 조선소의 역량을 3가지 범주로 나눠서 평가했습니다. 첫째, 초대형 함정 도크 인프라. 일본 내 도크 중 미 해군 군수지원 선급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2곳뿐이었고 그마저도 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과 민간 물량으로 차 있었습니다. 둘째, 군수선 개조 경험. 일본 조선소는 자국 해상자위대 호위함 수준의 정비 경험은 풍부했지만 미 해군 규격의 대형 군수 지원선을 통째로 개조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요. 그리고 셋째,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고난도 LNG 운반선 관련 기술 역량 평가에서 보고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는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한국 대비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한다고요. 특히 한국 조선소가 보유한 슬로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동급의 기술을 일본은 자체 개발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제라드가 며칠 전 한화오션 기술동에서 직접 봤던 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한화오션의 자랑이 아니라 공식 기술 평가에서도 대체 불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바다에서 파도와 싸우던 LNG 운반선. 첸 대령이 미국에도 없다고 했던 그 기술. 한화 특전사들이 2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역량. 일본에도 없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보고서를 받고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화면 속 차관보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안 된다는 거야. 함정 시스템 사령부 평가관이 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본 조선소가 미 해군 대형 군수선 개조를 수행하려면 도크 확장 인력 재배치 시스템 인증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이 필요합니다. 현재 작전 일정에는 맞출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이 꺼내든 유일한 대안 카드가 테이블 위에서 찢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플랜 B가 사라진 순간 미국의 선택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뿐이었습니다. 앤더슨 소장이 제라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제라드, 솔직히 말해줘. 한화오션 말고 대안이 있어. 제라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소장님, 현 시점에서 우리 군수지원선 3척을 동시에 개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전 세계에서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뿐입니다. 중국은 안보 문제로 불가능하고 유럽은 도크 규모가 부족합니다. 일본은 방금 보고서에서 확인하셨고요. 전화기 너머로 소장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32년 군생활 중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야. 세계 최강 해군이 외국 민간 기업 한 곳에 이렇게 종속되다니. 종속이라는 단어가 제라드에게도 무겁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탓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조선 산업을 30년 넘게 방치한 대가였습니다. 한국은 그 30년 동안 매일 도크에서 땀을 흘리며 기술을 쌓았습니다. 미국은 그 3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 돈을 쏟아부으며 제조업을 잊어갔습니다.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날 밤 거제도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화오션 조선소의 크레인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이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접는 동안에도 저 조선소는 멈추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배를, 노르웨이의 배를, 사우디의 배를 묵묵히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라드는 깨달았습니다. 대체 불가능하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자리에서 세계 최고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을 20년, 30년 쉬지 않고 반복하는 것. 한화 특전사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일본 카드가 무너진 뒤 워싱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압박 대신 협의로 가겠다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제라드가 피부로 느낀 것은 달랐습니다. 워싱턴은 협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를 비로소 파악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펜타곤 내부가 아닌 외부의 분석을 의뢰했다는 소식을 챈 대령이 전해줬습니다. 의뢰 대상은 골드만삭스 글로벌 산업분석팀 수석 애널리스트 레이첼 모건이었습니다. 모건 수석은 에너지 인프라와 해운 산업을 20년 넘게 추적해온 사람으로 월스트리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의 지도를 가진 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카터 차관보가 왜 금융 쪽에 물어봤을까요? 군사 분석으로는 한계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배 몇 척의 정비 일정이 아니라 그 아래 깔린 산업구조의 문제라는 것을 차관보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건 수석의 분석 보고서가 도착한 건 나흘 뒤였습니다. 제라드는 그 보고서를 거제도 숙소에서 읽었는데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렸습니다. 보고서 첫 장에 세계 대형 선박 건조 현황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초대형 LNG 운반선의 70% 이상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었습니다. 70%. 10척 중 7척이 한국산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상위 20척 중 16척이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해양 플랜트 시추선의 핵심 모듈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설계와 제작으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조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선박의 수명 주기 전체를 분석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건조 이후 개조와 정비까지 포함하면 한국 조선소의 시장 지배력은 더 올라갔습니다. 배를 만든 곳이 그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든 설계 원본을 가진 곳이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운사들이 정비와 개조도 한국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한국에서 배를 만들면 그 배가 퇴역할 때까지 한국과 관계가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모건 수석은 보고서 중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분석을 펼쳤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추적한 것이었는데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 조선소는 보이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의 혈관이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고요? 이렇습니다. 중동에서 생산된 LNG가 아시아와 유럽에 도착하려면 LNG 운반선이 필요합니다. 그 운반선의 대다수를 한국이 만듭니다. LNG가 도착하면 전력이 됩니다. 그 전력은 반도체 공장으로 갑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데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배를 한국이 만드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지면 AI 칩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서버가 되고 챗GPT가 되는 것이죠. 에너지에서 물류로, 물류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AI로. 이 체인의 첫 번째 고리를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배가 없으면 에너지가 안 움직이고 에너지가 안 움직이면 반도체가 안 만들어지고 반도체가 안 만들어지면 AI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었습니다. 제라드는 보고서를 덮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 하나의 정비 일정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동안 그 아래에는 이런 거대한 구조가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빙산이었습니다. 수면 위 꼭대기 조각만 보고 있었는데 물 밑에는 세계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건 수석이 중동 국가들의 한국 기업 이력을 추적한 부분이었습니다. 카타르가 세계 최대 LNG 프로젝트를 발주하면서
한국조선 3사에 물량을 몰아준 것이 202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100척이 넘었습니다. 한 나라가 한 산업의 핵심 장비를 100척 넘게 한국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원전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고 바라카 원전은 한국 기술로 지어져 가동 중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 방산 기업들과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조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 장기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UAE, 사우디 이 세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모건 수석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이 우수한 나라는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국가들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주는 결정적인 이유는 계약 이행의 신뢰도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납기를 지킵니다. 약속한 품질을 맞춥니다. 중간에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뒤집지 않습니다. 중동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 계약한 것이 내일도 유효하다는 확신. 한국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증명해왔습니다. 제라드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며칠 전 박정호 이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계약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그때는 거절의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은 한국 산업 전체의 철학이었습니다. 계약을 지키는 것, 납기를 맞추는 것. 그것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방식이었고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버리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의 계약을 어기고 우리 걸 먼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르가 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보고 있었습니다. UAE가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압박에 한국이 다른 고객의 계약을 밀어버리면 중동 국가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미국 앞에서는 꺾이는구나. 우리 계약도 안전하지 않구나. 앤더슨 소장이 화상 보고가 끝나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라드,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중동 국가들은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았습니다. 정확히 그런 구조였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세질수록 그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역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한 통 더 보낼 때마다 카타르와 사우디는 한국과의 다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이유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였습니다. 모건 수석의 보고서가 워싱턴을 뒤흔든 뒤 이틀 정도 조용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라드는 그 이틀이 폭풍 전의 고요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물러서면 반드시 2배로 밀고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은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틀 뒤 새벽 앤더슨 소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왔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한국 조선 기업에 대한 최종 압박안이 확정됐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미 해군 함정 정비 일정을 즉시 최우선으로 조정할 것. 둘째, 향후 미 해군 관련 정비 물량에 대해 우선 배정권을 보장할 것. 셋째,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내 방산 협력 프로그램 참여를 재검토하겠다는 것. 세 번째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은 조선뿐만 아니라 방산 분야에서도 미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카드를 꺼낸 것이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에게 내 말 안 들으면 거래 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었는데 상대가 동네 가게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었으니 무게가 달랐습니다. 제라드는 그 소식을 듣고 박정호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공식 채널이 아닌 개인 연락이었습니다. 며칠간 실무 협의를 하면서 나름의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이번 건은 수위가 다릅니다. 방산 협력까지 걸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 올라갔어요. 제라드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문제가 기업의 실무진 수준을 넘어서 경영 최고 의사결정 단계로 올라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시에 이제 진짜 결론이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제라드도 거제도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박정호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한화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이 발표됩니다. 그 전에 제라드 책임관님께 먼저 알려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서요. 긴장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결정하셨습니다. 기존 계약과 산업 질서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최종 압박안에 대해 한화그룹은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제라드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군인으로서는 답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존경심 같은 것이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는데 그 결정이 내려진 한화그룹 내부 회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박정호 이사가 조심스럽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이 업계에 퍼졌는데 제라드는 그 내용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기술은 분명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기술을 사왔고 기술을 팔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기술은 다르다. 이건 주권처럼 다뤄야 한다. 우리가 30년 동안 바다 위에서 목숨 걸고 쌓아올린 기술이다. 이걸 남의 나라 압박에 넘기는 건 나라 팔아먹는 짓이다. 이완용이 할 짓이지 한화가 할 짓이 아니다. 이완용. 첸 대령이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나라를 외세에 넘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요. 김승현 회장이 그 이름을 꺼냈다는 것은 이 문제를 단순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선택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한마디를 더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조선기술은 한국이 지킨다.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이 자리에 올라온 건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다. 도크에서 용접 불꽃 맞아가며 영하 20도 바다에서 시운전하면서 남들이 잘 때 계산기 두드리면서 올라온 거다. 그걸 편지 한 장에 넘길 수는 없다. 미국 대통령이 방산 협력을 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한화그룹 입장에서 미국 방산 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그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눈앞의 이익보다 수십 년 뒤의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공식 발표문은 다음 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격식 있고 정중한 문서였는데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미국 해군과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다만 기존 고객사의 계약 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국제상거래 규범과 기업 신뢰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 핵심 기술의 이전 또는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산업주권의 관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산업주권. 그 단어가 발표문에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치권 내부에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기업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30년 동안 조선 산업을 방치한 건 우리 자신이다. 한국은 우리가 포기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고 그 기업에게 계약을 어기라고 강요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칙적 대응은 오히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증거다. 압박에 쉽게 꺾이는 기업이었다면 전시의 다른 나라 압박에도 꺾일 것이다. 이 말이 제라드에게 가장 와닿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화가 미국 압박에 바로 굴복했다면 미국은 당장은 편했겠지만 그 순간 한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칙 없이 강한 쪽에 붙는 기업을 누가 장기적으로 믿겠습니까? 한화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화는 미국에게도 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화그룹의 공식 발표가 나간 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첸 대령이 아침 일찍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에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제라드 이것 좀 보세요. 첸 대령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 유사 아람코가 한국 조선사 3곳의 초대형 원유 운반선 발주 협상을 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에너지 공사가 기존 LNG 운반선 추가 발주 물량을 한국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고 UAE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한국해양플랜트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기사도 함께 떠 있었습니다. 제라드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중동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의 문 앞에 돈을 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중동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중동 산유국들 자체도 위기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원유를 생산해봤자 수송할 방법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사우디도 카타르도 UAE도 자국 에너지 수출 인프라를 긴급하게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수송 루트를 개척하려면 배가 필요하고 해양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맡기느냐?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중국은 가격이 싸지만 중동 국가들은 중국의 기술과 정치적 리스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기술력은 있지만 납기가 느렸습니다. 일본은 대형 선박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남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속어법으로 한국이 남은 게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터 차관보가 소집한 긴급 화상회의에 골드만삭스의 모건 수석이 다시 참여했습니다. 모건 수석은 중동 국가 펀드들의 투자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장기 인프라 파트너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기술력이 아닙니다. 기술력은 기본 전제이고 결정적 요소는 정치적 비조건성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술을 팔면서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 때 최종 사용자 조건을 붙입니다. 이 무기를 어디에 쓰고 누구에게 재수출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도 비슷했습니다. 인권 조건이나 환경 규제를 걸어서 이 기술을 쓰려면 우리 기준에 맞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팔되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품질을 맞추고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이행하는 것. 그 이상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중동 왕정 국가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국의 핵심 인프라를 외국 기업에 맡기는데 그 기업 뒤에 있는 정부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계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프라가 아니라 인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위험이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선 기업의 수출 계약에 정치적 조건을 걸어서 중동 국가를 압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김승현 회장이 미국의 압박을 거절한 사건이 이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최강대국이 우리 걸 먼저 해라고 압박했는데 한화가 안 됩니다. 기존 계약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카타르가 받습니다. 사우디가 받습니다. UAE가 받습니다. 이 세 나라가 동시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앞에서도 우리 계약을 지켜주는 나라구나. 그 신뢰가 400조 원이라는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카터 차관보는 모건 수석의 설명을 듣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화면으로도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허탈함과 분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 게 오히려 중동한테 한국의 가치를 광고해준 꼴이 됐다는 거야. 모건 수석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답했습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최고 영업사원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반전이 터졌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조심스럽게 알려준 소식이었는데 중동 발주건과 관련해서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중동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한국조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수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제라드는 그 소식을 듣고 첸 대령을 쳐다봤습니다. 첸 대령도 제라드를 쳐다봤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네요. 첸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탄식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보통 기업인이라면 400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주배당을 올리거나 설비 투자를 하거나 자신의 보수를 높이겠지요. 김승현 회장은 그 돈의 일부를 다음 세대 기술자들을 키우는 데 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익이 아니라 30년 뒤의 도크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나간 뒤 박정호 이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미국의 압박 속에서 단단하지만 긴장된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자부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저런 결정을 내렸다는 자부심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에서 묻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 현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인재 양성 기부 소식이 알려진 뒤 작업자들 사이에서 묘한 에너지가 돌았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동기부여가 저절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제라드는 거제도에 온 지 2주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조선소의 정비 일정을 앞당기라고 압박하러 온 미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서도 원칙을 지킨 한국 기업이 그 원칙 덕분에 오히려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압박을 가한 쪽은 자충수를 두었고 압박을 견딘 쪽은 400조 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조선소 앞을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는데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이 정문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단단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화특전사구나. 이 사람들이 지키겠다고 한 기술의 실체구나. 용접 불꽃을 맞으며 30년을 버틴 사람들. 초강대국 대통령의 서한보다 이 사람들의 손이 더 무거운 세계가 온 것이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 한국 조선기술에 대한 최종평가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방부 조달 담당 실무진 해군기술 참모방산 협력 담당관 정보기관 산업분석팀까지 전부 모인 대규모 회의였습니다. 회의의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핵심 기술을 강제로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카터 차관보가 그 결론을 보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나중에 워싱턴 안에서 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제라드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자리였지만 너무 정확한 비유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산업이라는 경기장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이 경기장의 규칙을 만든 것은 한국이었고 심판도 한국이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은 전 세계 해운사들도 한국의 편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모건 수석이 후속 분석을 하나 더 발표했는데 이것이 이 전체 이야기를 완결짓는 열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모건 수석은 한국 조선산업의 두 가지 핵심 역량을 분석했습니다. 하나는 극한 환경 시뮬레이션 기술이었습니다. 한화특전사들이 운용하는 슬로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처럼 자연이 만들어내는 가장 극단적인 조건을 수학으로 계산하고 예측하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잡한 산업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이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와 수백 개의 선주사와 동시에 계약을 관리하면서 납기를 하루도 어기지 않는 실행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건 수석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 산업의 본질은 복잡성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극한 파도 환경에서 선체에 가해지는 수만 가지 변수를 동시에 계산하는 것과 전 세계 수십 개의 일정과 요구를 동시에 조율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역량입니다. 수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통제하면서도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이것이 한국 조선 산업의 DNA입니다. 제라드는 그 분석을 읽으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거제도에서 본 것들이 전부 연결됐습니다.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파도를 계산하던 엔지니어들의 눈빛. 박정호 이사가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여줬던 그 정확함. 김승현 회장이 주권처럼 다뤄야 한다고 했던 그 단호함. 전부 같은 DNA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신뢰. 첸 대령이 마지막 날 저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제도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해물탕을 앞에 놓고 했던 말이었는데 제라드는 이 말을 아마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제라드, 미국은 항공모함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항공모함이 고장나면 고칠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건 진짜 세계 질서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기술이고 기술이 아니라 신뢰예요. 힘이 아니라 기술. 기술이 아니라 신뢰. 제라드는 그 말을 곱씹으면서 해물탕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끝맛이 얼얼했는데 그 얼얼함이 좋았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날 마지막으로 조선소를 한 번 더 찾았습니다. 박정호 이사가 정문까지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제라드 책임관님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편한 용건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박 이사의 손에는 여전히 희미한 기름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사인데도 도크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이 미국 해군의 배를 고치고 카타르의 LNG 선을 만들고 사우디의 원유 운반선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을 이륙해 태평양 위로 올라갔을 때 창밖으로 한반도가 작아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거제도가 있고 거제도에는 한화오션 조선소가 있고
그 조선소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화 특전사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불꽃을 튀기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납기를 확인하고 약속을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와이 사령부에 복귀한 다음 날 앤더슨 소장이 제라드를 불렀습니다. 소장의 책상 위에 한화오션에서 보내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비 일정 조율 제안서였는데 기존 계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 해군 함정 복귀를 3주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이 자체적으로 교대조를 늘리고 공정을 최적화해서 만들어낸 3주였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소장이 그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야. 제라드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주만의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 건너 거제도에서 한화 특전사들이 오늘도 용접 불꽃을 튀기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배를 고치면서 세계의 약속을 지키면서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한국한테 졌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 해군이 약하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3주 동안 거제도에서 목격한 것은 세계 질서가 진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미사일의 수가 세계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항공모함의 크기가 패권을 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진짜로 움직이는 것은 도크 위에서 매일 용접 불꽃을 튀기는 기술자들의 손이었고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하루도 어기지 않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30년 동안 반복해서 증명해온 산업국가의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도 쏘지 않았고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약속을 잘 지키는 배를요. 그리고 그 배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는 동안 한국이라는 이름은 모든 항구에 조용히 새겨졌습니다. 김승현 회장이 지키겠다고 한 것. 한화 특전사들이 매일 도크에서 증명하는 것. 박정호 이사의 기름 묻은 손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기술이면서 동시에 의리였고 의리이면서 동시에 주권이었습니다. 미국은 힘으로 세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신뢰로 세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흔드는 힘보다 붙잡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제라드는 거제도에서 배웠습니다. 세계를 진짜로 움직이는 힘은 조용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